여기 비어있는 캐나다 해군 도크를 먼저 보시죠. 값은 더 싸고 배도 더 빨리 넘겨주겠다고 한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대 60조 원까지 거론되는 잠수함 사업에서 뒤로 밀린 건 바로 그 싼 쪽이었습니다. 60조 원은 감이 잘 안 잡히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 해 쓰는 국방 예산 전체와 맞먹는 돈입니다. 캐나다가 최대 12척을 새로 들이기로 하면서 2026년 7월 6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목한 곳은 독일의 TKMS였습니다. 다만 정확히 짚겠습니다. 이건 최종 계약이 아닙니다. 캐나다는 2027년 말까지 가격과 기술, 산업 조건을 협상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예비 공급업체인 하나오션과 다시 마주 앉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캐나다 정부의 설명입니다. 두 나라 잠수함 모두 해군의 요구를 충족했고 결정도 매우 근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배가 성능이 모자랐던 것도 늦게 만들었던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우리는 보통 싸고 좋은 걸 고릅니다. 그런데 나라가 무기를 살 때는 그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가격표에 적히지 않은 무언가가 승부를 갈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정이 왜 우리 일자리와 주식 계좌까지 흔드는지 오늘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뉴스 제목은 한 줄이지만 실제로 결정된 것은 수십 년짜리 국가 관계였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독일을 고르며 직접 꼽은 이유는 4가지였습니다. 첫째, 북극에 맞춰 설계된 잠수함이라는 점. 둘째, 나토 체계와 그대로 연결돼 통신과 정보 공유, 공동작전이 쉽다는 점. 셋째, 독일과 노르웨이가 함께 만드는 같은 잠수함에 캐나다가 올라타 훈련과 정비, 부품과 기술을 나눠 쓸 수 있다는 점. 넷째, 독일과 노르웨이의 건조 순서를 조정해 첫 4척을 2034년까지 넘기겠다는 일정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약 가치에 맞먹는 산업활동을 캐나다 안에서 만들겠다는 조건까지 붙었습니다. 보시면 4칸 어디에도 배가 싸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격표에 적히지 않는 조건들을 비가격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저울 한쪽에 가격표를 올려도 반대쪽 서류 뭉치가 더 무거우면 결과는 뒤집힙니다. 그래서 정부 조달에서는 가장 싼 곳이 아니라 총점이 가장 높은 곳이 이깁니다. 한국은 좋은 잠수함을 내놨습니다. 독일은 그 잠수함이 들어가서 움직일 국제체계까지 내놨습니다. 이번 승부는 바로 이 차이에서 갈렸습니다. 이 원리 하나만 붙잡아 두시면 오늘 이야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이유는 얼음입니다. 북극의 바다가 예전보다 덜 얼면서 막혀있던 항로가 더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면 화물선만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 군함과 잠수함도 같은 길로 들어옵니다. 지도에서 보면 캐나다는 대서양과 태평양, 북극해라는 세 바다를 동시에 마주하고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작 물속을 지킬 배가 없습니다. 보유한 빅토리아급 4척 가운데 선정 발표 당시 실제로 항해가 가능한 배는 한 척뿐이었습니다. 남은 함정도 2030년대 중후반이면 퇴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 잠수함이 늦어지는 만큼 새 바다에 감시 공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교체가 조금만 밀려도 한동안 물속을 들여다볼 수단 자체가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의 조건에는 성능만이 아니라 인도 시점과 북극 작전, 긴 항속거리와 장기 자막 능력이 나란히 들어갔습니다. 가장 싸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늦지 않게 받아 공백 없이 배치하는 문제였던 겁니다. 캐나다에게 납기는 편의가 아니라 시안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잠깐 거제조선소 야드로 옮겨보겠습니다. 한국이 내민 카드도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오션의 KSS-3는 한국 해군이 실제로 운용 중이고 이 야드에서는 같은 계열 잠수함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잠수함 한 척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커다란 선체 블록을 수백 개 만들어 이어붙이는 사람 손이 아주 많이 드는 일입니다. 블록 하나에도 강판을 자르고 밸브를 만들고 전선을 감는 수십 개 회사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돌아가고 있는 라인은 그 자체로 무기입니다. 아직 첫 배도 완성되지 않은 설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 본 경험과 사람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하나오션은 2026년에 계약하면 2035년 이전까지 4척, 이후 매년 한 척씩 더해 2043년까지 12척을 모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현지 정비와 훈련, 철강과 인공지능, 우주와 에너지까지 묶은 경제협력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캐나다 총리 역시 두 후보 모두 해군의 요구를 충족했고 캐나다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강한 제안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품과 생산 능력만 놓고 보면 한국은 분명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채점표에서 가장 무거운 칸은 사는 값이 아니었습니다. 프린터를 떠올려 보시죠. 매장에서 5만원짜리 프린터를 싸게 샀는데 정품 잉크 한 세트가 4만원입니다. 몇 년 쓰다 보면 잉크에 들어간 돈이 본체 가격을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잉크를 자주 쓰는 분이라면 본체가 10만원 더 비싸도 잉크가 싼 모델이 결국 이깁니다. 진짜 지출은 계산대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시간의 쌓입니다. 잠수함은 이 구조가 훨씬 극단적입니다.
한 번 사면 30년, 길게는 40년을 씁니다. 그동안 승조원을 훈련하고 부품 창고를 채우고 정비시설을 짓고 전투체계, 소프트웨어를 계속 갱신해야 합니다. 몇 년마다 큰 수리도 해야 합니다. 많은 무기에서 사는 값보다 운영하고 정비하는 값이 더 큽니다. 이렇게 살 때부터 버릴 때까지 드는 돈을 모두 합친 것을 총 수명 주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를 사는 나라는 계약서의 첫 숫자보다 30년 뒤에 날아올 청구서를 먼저 계산합니다. 캐나다가 비교한 것도 배 한 척의 값이 아니라 30년 동안 그 함대를 굴리는 비용과 위험이었습니다. 싸게 산 배가 부품을 기다리며 항구에 묶여 있다면 전력으로서의 가치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손에 든 두 커넥터를 보시죠. 규격이 다르면 아무리 좋은 장비도 맞물리지 않습니다. 휴대폰 충전기와 같습니다. 한 규격으로 통일해두면 케이블도 충전기도 거치대도 같이 쓰지만 갈아타는 순간 멀쩡한 액세서리가 전부 쓸모없어집니다. 잠수함은 이 갈아타기 비용이 비교가 안 되게 큽니다. 배를 들이면 부품 창고, 정비 공장, 훈련받은 승조원, 매뉴얼까지 통째로 그 나라 규격에 묶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르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태를 잠김 효과라고 합니다. 반대로 같은 규격을 쓰는 나라가 늘수록 부품을 빌려 쓰고 함께 훈련하고 신호를 주고받기가 쉬워집니다. 한 나라의 배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다른 나라가 먼저 대비할 수 있고 부품이 모자랄 때 서로의 창고를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늘수록 값어치가 커지는 메신저 같은 구조입니다. 독일과 노르웨이는 212CD를 공동으로 발주하고 수명주기 관리와 정비, 교육까지 함께 운영하는 판을 이미 깔아 놨습니다. 캐나다가 합류하면 세 나라는 사고 파는 사이가 아니라 같은 함대를 함께 키우는 동료가 됩니다. 캐나다 총리가 승조원 교류까지 가능하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반전이 있습니다. 캐나다가 고른 212CD는 여러 나라가 오래 굴려본 완성품이 아닙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함께 개발해 지금 건조 중인 차세대 잠수함입니다. 운용 실적만 보면 이미 바다에 떠있는 한국의 KSS-3가 더 안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류함을 뒤져보면 비슷한 파일이 여럿 나옵니다. 2021년 호주는 프랑스와 잠수함을 함께 만들기로 하고 여러 해 돈을 쏟아붓다가 미국, 영국과 새 안보 협력을 맺으며 그 계약을 뒤집었습니다. 수조 원대 위약금과 외교 갈등까지 감수했습니다. 프랑스 배가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라 함께 설 편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캐나다도 배 한 척의 완성도만 보지 않았습니다. TKMS가 올해 나토 국가의 잠수함을 대온 경험, 두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사업, 그리고 자국 물량 순서를 조정해 캐나다의 첫 4척을 2034년에 넘기겠다는 약속을 함께 평가했습니다. 새 모델이라는 위험을 세 나라의 공동 발주로 낮춘 셈입니다. 다만 이 일정은 최종 계약과 실제 건조 과정에서 검증돼야 합니다. 승부를 가른 또 하나의 칸은 캐나다 안에 무엇을 남기느냐였습니다. 동네에 대형 마트가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시청은 그냥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을 몇 명 이상 고용하고 지역 농산물도 일정 비율 이상 사달라는 조건을 겁니다. 물건값과는 별개로 우리 동네에 남는 몫을 미리 못 박아 두는 겁니다. 캐나다의 산업기술 혜택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외 기업이 대형 방산 계약을 따내려면 계약 가치에 상응하는 사업 활동을 캐나다 경제 안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절충교역, 영어로는 오프셋이라고 부릅니다. 잠수함 값을 통째로 해외 조선소에 보내고 끝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캐나다 총리는 이번에도 투자 가치의 100%를 자국 안의 활동으로 채우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부품 구매와 현지 정비시설, 기술 이전과 연구 개발로 그만큼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독일 제안에는 조성과 정비뿐 아니라 시뮬레이터, 에너지, 탄약, 우주와 핵심 광물까지 얽힌 산업 계획이 담겼습니다. 한국도 대규모 현지 투자안을 냈지만 세부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은 왜 밀렸을까요? 공개된 자료만으로 가격과 점수 차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더 쌌다는 주장도, 독일이 유지비에서 앞섰다는 주장도 최종 계약 자료가 나오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캐나다가 밝힌 선택의 논리는 선명합니다. 북극에 맞춘 설계, 나토와 바로 붙는 작전 체계, 독일, 노르웨이와 공유하는 훈련과 정비, 부품망, 2034년 첫 4척을 맞추는 생산 조정, 그리고 캐나다 산업에 남을 장기 투자했습니다. 앞에서 본 세 가지가 그대로 채점표에 올라간 셈입니다. 30년 총 비용 한 번 고르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잠김, 같이 쓰는 나라가 많을수록 커지는 값어치. 한국은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진짜 잠수함과 거대한 제조 능력을 보여줬고, 독일은 그 잠수함을 30년 함께 운용할 나라들의 묶음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강한 과목의 배점이 애초에 낮았던 겁니다. 실력 차가 아니라 시험 과목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를 독일 기술의 압승이나 한국 조선업의 실패로 단순화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결과가 우리 삶에는 어떻게 돌아올까요?
먼저 과장은 금물입니다. 한국조선소가 이미 확보한 주문을 빼앗긴 게 아닙니다. 당장 공장이 멈추거나 협력업체 매출이 사라지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놓친 건 앞으로 생길 수 있었던 일감과 해외 운용 실적입니다. 잠수함 한 척은 큰 조선소 혼자 만들지 않습니다. 밸브를 깎는 공장, 전선을 엮는 공장, 도장을 하는 공장까지 수백 곳이 매달립니다. 수주가 확정되면 지방의 작은 공장에도 몇 년치 주문서가 미리 꽂힙니다. 사장은 그 주문서를 믿고 기계를 들이고 사람을 뽑습니다. 반대로 놓치면 그 계획이 통째로 미뤄집니다. 12척을 여러 해 이어 지으면 라인이 유지되고 숭령도 다음 사업까지 남지만 일감이 끊기면 흩어진 기술은 다시 모으기 어렵습니다. 주식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주에는 아직 따내지 않은 수주기대가 미리 담겨 있습니다. 다만 우선 협상과 최종 계약은 다르고 기대와 실제 이익도 다릅니다. 확정된 매출의 손실이 아니라 거대한 미래 기회를 놓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더 중요한 건 다음 경쟁입니다. 동네 빵집이 하루에 10개를 굽는 것과 100개를 굽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100개를 구우면 밀가루를 싸게 들여오고 오븐도 온종일 돌리니 한 개당 원가가 뚝 떨어집니다. 바로 이게 규모의 경쟁입니다. 잠수함도 똑같습니다. 같은 모델을 쓰는 나라가 늘면 부품 생산량이 커지고 교육과 정비 비용을 나눠 쓰고 다음 발주국 앞에 내밀 실적도 쌓입니다. 독일과 노르웨이는 처음부터 한 설계와 한 관리 체계를 함께 만들었고 캐나다까지 합류하면 그 판은 더 커집니다. 한국이 다음 입찰에서 이 구조를 넘으려면 빠른 건조와 가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출국끼리 함께 쓰는 정비 거점, 공동훈련센터, 부품 비축망, 정부 간 안보 협력까지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한국 잠수함을 쓰는 나라들을 각각의 고객으로만 볼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된 사용자 공동체로 묶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수주가 다음 나라의 정비망과 훈련망을 넓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방산 수출은 좋은 무기를 파는 경쟁에서 그 무기를 오래 유지할 생태계를 파는 경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산 기업을 볼 때도 계약 금액보다 같은 모델을 몇 나라에 팔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봅니다. 캐나다는 잠수함을 고른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을 함께 움직일 체계를 골랐습니다. 앞으로 큰 수주 뉴스를 볼 때는 갈림길 3개만 차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30년 비용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값은 프린터 본체 값일 뿐이고 30년간 들어갈 잉크 값이 진짜 승부처입니다. 둘째, 잠김입니다. 한번 고르면 부품과 정비, 훈련까지 그 나라 규격에 묶입니다. 셋째, 누가 함께 쓰느냐입니다. 같은 배를 쓰는 이웃이 많을수록 수리도 훈련도 유사시 협력도 쉬워집니다. 결국 성능표에 없는 점수가 결과를 가릅니다. 아직 최종 계약은 남아있고 협상이 틀어지면 한호오션에 다시 기회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정이 던진 메시지는 이미 분명합니다. 다음에 한국이 팔아야 할 것은 더 싸고 빠른 배 한 척이 아니라 그 배와 함께 움직일 동맹과 공장, 훈련과 정비망까지 연결된 하나의 세계입니다. 60조 원의 승부를 가른 것은 잠수함의 철판이 아니라 그 뒤에 연결된 나라들의 숫자였습니다.